ISO 2002가 이제 슬슬 스위프트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 송금망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구나. 근데 그 ISO 2002 안에는 단 하나의 블록체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리플 네트워크예요. 이제부터는 리플이 진가를 발휘할 때가 오고 있고 지금도 저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의 자리를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조금 더 타임라인을 길게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리플과 비트코인이 자리 싸움을 하게 되는 시기 저는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소 5달러, 우리나라 돈은 약 7,000원 정도죠. 올해 4분기 20달러에서 30달러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권미란의 투자사생활, 오늘은 리플 빅뱅 문창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늘 인터뷰는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미국 대선 결과 나오기 전날 코인을 산 걸로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중에서 리플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코인을 3개 나눠서 샀거든요. 3개를요? 네. 뭐 살게요? 비트 이더 리플이 아닐까.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알트 쪽으로 샀고요. 알트 쪽으로. 네. 네.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 사람들이 도지코인을 제가 갖고 있다고 많이 아시는데 사실 도지코인이랑 비슷한 비중으로 리플을 샀었고 그 리플이 지금 330% 수익이 수익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그 기반이 어떤 인연이 됐던 책이 이 책이었어요. 아, 그래요? 이 책을 보내주셔서 그냥 샀어요. 아, 정말요? 네네네. 읽어보고 그냥 샀습니다. 근데 지금 좋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에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 과연 네. 언제까지 리플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오늘 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세상의 모든 돈은 리플로 통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리플 빅뱅이라는 책을 써주셨는데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의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오일이고 리플이 다이아몬드다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네네. 비유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암호화폐의 종류가 지금 뭐 코인 마켓캡에 상장된 것만 하더라도 10,000개가 넘어가고요.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코인까지 전부 다 총 망라하게 되면 20,000개가 넘어가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를 접할 때 어떤 코인을 사야 될지 사실 사람들이 잘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5년 뒤, 10년 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을 때 디지털 시대에서도 어떤 효용성, 쓰임이 어딘가에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은 새로운 금으로서 자산의 해지 수단으로 자리매김이 됐고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의 대장격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 자리매김을 한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미래의 금융 생태계라고 보고 XRP를 저는 디지털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금 하니까 이제 중요한 자산, 뭐 안전자산, 뭐 이렇게 인식이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 하면은 그 스마트 계약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걸 오일에 비유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유독 다이아몬드인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아무래도 이제 금보다는 더 가치가 있고 네. 본질적으로 이제 쓰임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좀 어떤 단어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다이아몬드라고 한번 정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이 말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네. 많은 리플의 그 투자 아미분들, 우리가 리플 투자자들을 리플 커뮤니티, 리플 아미라고 미국에서 칭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미 많은 분들께서 리플은 디지털 다이아몬드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네. 저도 그 부분을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리플은 애초에 $10,000로 디자인되었다라고 미국의 PR 전문가 마크 필립스가 2019년 2월에 주장한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신다고요? 근거가 뭘까요? 네, 일단은 뭐 저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동의를 하고요. 사실 과거 한 1년 정도 전에 리플의 초기 개발자 총 3명 중에 1명 아서브리도라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리플은 원래 태생적으로 $10,000,000로 설계가 돼 있고 전 세계 약 80억 명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메커니즘이자 네이티브 코인이다. 이렇게 해서 리플의 초기 개발자가 얘기했던 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의 에비던스를 붙이고 약간의 설득력 있는 제가 생각하는 그 근거값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2024년 6월, 작년 6월 기준에 해서 2024년? 네, 2024년 네. 6월 기준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하나 일어났었어요. 원래 1970년대 때 이제 미국의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모든 석유 거래를 달러로 하자. 우리가 대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람코를 넘겨주고, 그리고 또 이제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협정이 있었잖아요. 그 페트로달러가 작년 6월에 아예 이제 페그가 종료됐거든요. 그때부터 브릭스 국가들이 석유를 거래할 때 달러를 쓰지 않고 뭐 그들만의 자국 통화를 쓰기도 하고, 조금씩 달러의 그런 붕괴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사건 중 하나가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인도와 같은 그런 브릭스 국가들이 실제로 지금 크루드 오일을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 해서 XRP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달러로 거래하던 것을 네. 리플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블록체인을 위아나 탑재해서. 정도는 좀 많이 들어봤었는데 네, 맞습니다. 리플은 지금 처음 들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막 이렇게 막뭐 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직까지는 막 조금 하나의 설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조금씩 그런 브릭스 국가에서 XRP 레저를 활용해서 그런 어떤 석유의 거래를 리플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홍익희 교수님이 썼던 화폐 혁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게리 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뒷배를 봤을 때 골드만삭스 아시죠? 골드만삭스의 전 대표였고 백악관 경제위원장의 그 위원장 출신이거든요. 경제위원회 위원장 출신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전 세계를 통용하는 하나의 암호화폐가 급부상할 것이다. 근데 그것은 비트코인은 아닐 것이다. 비트코인이 아닌 채굴과 무관한 굉장히 에너지 친화적인 하나의 코인이 전 세계를 통용하는 하나의 뭔가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쓰이면서 가치가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만달러론과 XRP의 미래가 제2의 기축통화, 세계 준비통화까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포텐셜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죠, 리플이? 지금은 한 3,000원 중반대 정도 하고 있죠. 네, 3,000원 중반대. 달러 기준으로는 한 2.5달러 정도 되는 거죠. 네. 근데 $10,000. 근데 사실 빠른 시일 내에 $10,000 간다라기보다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2030년을 굉장히 큰 가이드라인으로 봐요. 네. 2030년까지 그 모잘루프 재단이라고 있거든요. 리플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금융에 대해서 좀 배제된 국가들,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랍 지역, 그런 국가들도 충분히 이 은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가 모잘루프 재단인데, 그 뒷배는 록펠러 재단, 석유의 황제가 이끌고 있죠.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이 또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라는 국부 펀드도 자리를 하고 있고 구글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때 거기 모잘루프 재단에서 얘기하는 게 리플의 기술력과 함께 2030년까지 국제적인 어떤 금융에 대한 포용성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게 이제 리플과 딱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미뤄본다면 우리가 XRP를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 시스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제2의 달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상자산,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정의 자체도 사실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좀 이견들이 그동안 많았었고, 이걸 자산으로 볼 거냐, 화폐로 볼 거냐, 통화로 볼 거냐. 근데 그동안은 인터뷰를 했을 때는 자산 정도의 역할을 한다, 통화는 아니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셨는데, 리플 쪽에서는 충분히 이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이런 가상화폐들 중에서 통화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가상화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넥스트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차지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리플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첨언해드리자면, 사실 1944년에 미국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가 오면서 미국이 금의 70%를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페그 형태가 됐었잖아요. 금 1온스당 $35. 그렇기 때문에 금으로서 새로운 기축통화인 달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은 현재 강달러지만 저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다시 한번 탈달러화가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달러에 대한 헤게모니가 점점 깨진다는 말인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뭐 기업에서, 채굴 업체에서,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새로운 금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과거에 실물 금을 통해 달러를 만들었죠. 네. 이번엔 디지털 금, 온라인 금을 통해 무언가 하나를 만들면서 달러의 패권, 화폐의 그런 패권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게 XRP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XRP는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고 중앙화된 코인이자 미국 기반의 회사에서 만든 코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이 활용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하나의 통화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과연 스스로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활용해서 어떤 혁신을 할까가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네. 이번 2기 행정부는 저 같은 경우도 미국이 굉장히 크게 혁신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게 물음표이긴 했어요. 근데 네. 그런 물음표들을 찾아가는 시간이 이번 정권 초기부터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질문은 미리 드렸던 질문은 아니고 네네. 저희 편집자와 같이 얘기해서 또 질문이 하나가 나왔는데 네. 현재는 이 리플의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고 합니다. 가스비라고 하더라고요. 이 네. 수수료가 저렴한데 리플 가격이 올라가면 수수료도 엄청 올라가는 게 아니냐. 1만 달러로 디자인된 게 맞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메이저 코인 중에 두 가지의 코인이 쪼개질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 정도에 삼성전자가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은 사토시라는 단위로 1억 분의 1로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설계가 됐을 때 그런 메커니즘을 취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메이저 코인으로 그렇게 드랍 단위, 하위 단위가 있는 게 바로 리플이 100만 분의 1로 쪼개질 수 있는 드랍 단위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마크 필립스라든지 아까 언급드렸던 아서브리또와 같은 개발자가 말한 것처럼 1만 달러까지 가서 제2의 기축통화가 된다고 한들 1만 달러였을 때 그 드랍 단위 100만 분의 1로 쪼개진다면 여전히 엄청나게 싼 수수료, 엄청나게 효율적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문창훈 작가님은 나이가 굉장히 젊으세요. 여러분들 얼마 나이로 예상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더 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밝히지 말까요? 아니, 밝혀도 됩니다. 어느 네. 정도신지. 95년생입니다. 너무 젊으시죠? 네, 95년생. 저랑 지금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대학 졸업 이후에 이더리움 채굴장을 운영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채산성이 좀 악화가 되면서 사업을 접으시고 리플 전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 사업을 접으실 때는 좀 인생의 어두운 시기셨겠죠? 좀 맞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리플 전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타임 레버리지라는 채널을 개설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최종 목표는 암호화폐 투자 사관학교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책에 쓰셨거든요. 네. 어떻게 그런 비전을 갖게 되셨을까요? 네, 사실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도전한 게 세 번째 채널이 타임 레버리지라는 채널이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생활을 2년 정도 고시원에 들어가서 한번 내가 정말 이 인생을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할 때 즐겁고 뭔가 살아있음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했던 건 현직자 인터뷰였어요. 제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내가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 취업 준비 취준생이라고 하죠.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자 그런 이제 막 취업한 사람들, 뭐 인생 선배, 학교 선배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컨텐츠를 찍었던 게 사실 제 사회 초년생의 유튜버 첫 번째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 수입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막 시간도 따로 내야 되고 이렇게 사람을 또 부르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의 대가를 줘야 되고 하는 부분에 사실 뭐 재정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게 됐는데 그 이후로는 또 이제 암호화폐 채굴장을 하면서 돈을 한번 벌어보자. 돈을 한번 열심히 벌어보자라는 생각에 이더리움의 채굴장을 약 2년 정도 운영했거든요. 초반에는 너무 잘 됐어요. 와, 이게 직장 생활의 월급을 뛰어넘으면서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앞으로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2년간 지속을 하다가 1년이 좀 지난 어느 시점 갑자기 FTX의 파산이 오고요. 우리나라의 권도영을 필두로 한 테라 루나 사태를 맞고요. 이더리움은 포우에서 포스로 채굴이 되다가 안 되게끔 전환이 됩니다. 그때 갑자기 채산성이 엄청 악화가 되고 가격 자체가 하방으로 엄청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사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됐죠. 그 이후로 저는 사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이었고 잘 몰랐어요. 그냥 이더리움을 채굴해서 이걸 팔면은 내가 전기세 내고 나한테 얼마가 떨어지는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사업 자금도 많이 들어갔고 실제로 실패를 해보다 보니까 뭐 우울증도 조금 왔었고 내가 왜 이걸 굳이 투자를 했을까 이런 생각에 좀 좌절을 하다가 이제 그때 마침 또 고시원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정말 밑바닥이지만 여기서부터라도 한번 내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내가 채굴했던 이더리움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더리움부터 사실 저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더리움 시작했고 그 다음 비트코인 당연히 시작을 해야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XRP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 초반 영상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의 포커스가 엄청 맞춰져 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리플에 대해 공부한 이후에 진짜로 XRP, 이 XRP 레저라고 하는 생태계가 온라인 생태계, 디지털 생태계에서 블록체인의 본질을 대신하는구나. 비트코인에 왜 나왔는지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로 디지털 시대에서 P2P 결제, 사람 간이 중간 매개체 없이 P2P, 피어-투-피어 결제 시스템을 하기 위해 나온 게 비트코인인데 실제로 비트코인은 온라인 금으로서 자산의 해지 수단으로 인정은 되지만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는 현저히 기술적으로 한계점이 명확하구나. 이런 부분을 알면서 정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가치의 인터넷을 하기 위해 지금 현재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넥스트 스텝으로 가치의 이동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XRP 레저를 필두로 한 리플 네트워크, 국경 간 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솔루션. 거기서 중간다리 브릿지 통화로 쓰이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라는 코인이거든요. 그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이제 XRP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하는 유튜버가 됐고 그러면서 구독자분 몇몇 분들이 타임님 덕분에 타임 레버리지님 덕분에 투자의 투자도 몰랐는데 가치 투자라는 걸 하게 됐다. 사이클 투자라는 걸 하게 됐고 맨날 단타만 쳐서 돈을 잃어왔는데 이 채널을 통해서 내가 진짜 도움을 받았다.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이후에 나의 목표, 인생 목표를 이쪽으로 잡아야 되겠다. 너무나 즐거웠고 지금도 이렇게 인터뷰하고 컨텐츠 찍고 하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진로를 이쪽으로 확실하게 잡으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책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 리플 관련한 유튜버로 아마 제일 유명하실 아니요, 것 저보다 같아요. 더 유명하신 유튜버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저는 아직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운 좋게 출판사 대표님의 먼저 제안이 오셔가지고 네. 책을 한번 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저도 책도 낸 게 저도 사실 되게 믿겨지지 않고 되게 감개무량한 이런 상황인데 아직 뭐 제가 제일 유명하다, 뭐 리플 전문가다라고 하기에는 저도 공부할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한 사이클을 제대로 경험을 하셨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리플이라는 그 어떤 투자 자산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만큼 아까 가치 투자라고 하셨지만 그 가치를 내가 제대로 알아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클을 정말 잘 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때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게 지금 강세장이니까 맞습니다. 네. 들어간 거고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건 어쨌든 좋은 수익이 났을 때 뭐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에서 잘 빠져나오는 일단 그런 전략을 지금 제가 취하려고 하는 게 지금의 저의 목표이거든요. 이후에는 이제 여분의 돈을 가지고 저도 가치 투자로서 이런 가상자산에 계속 접근을 할 생각인데요.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시대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CBDC가 융합적으로 활용되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리플은 디지털 결제에서 가장 큰 유틸리티 코인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셨죠. 구체적으로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전 세계적인 은행의 파이프라인을 스위프트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200여 국가 그리고 11,500개의 금융기관이
모두 다 스위프트 코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국제 송금을 할 때 그 스위프트 망에 의해서 달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스위프트 1.0 체제 돈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이동될 때 겉으로는 금방금방 이동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뭐 중개은행이라든지 환전은행, 수취은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고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걸 이제 IMF라든지 BIS와 같은 이런 금융 엘리트라고 불리는 우두머리 국제기구에서 이미 그걸 인지하고 있고 이제 슬슬 바꿔나가려고 하는 그런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의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표준을 탑재하면서 블록체인을 금융망에 넣으면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를 하려고 지금 천천히 마이그레이션 단계를 밟아가고 있어요. 조금씩 진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표준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표준이 ISO는 국제표준화 기구거든요. 거기에는 모든 표준들을 제정한 하나의 국제기구예요. 거기서 금융표준이 20022 이 숫자 ISO 2002가 이제 슬슬 스위프트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 송금망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구나. 근데 그 ISO 2002 안에는 단 하나의 블록체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리플 네트워크예요. 이것은 한국은행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고 IS200의 공식 관리자 그룹에 보면 리플렛이 떡하니 들어가 있는 게 공식적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뱅크 오브 코리아, BIS와 같은 국제결제은행, DTCC와 같은 미국의 중앙예탁결제원, 유럽을 필두로 한 뭐 클리어 스트리밍이라든지 유로클리어, 굉장히 세계 최대의 예탁결제원이거든요. 그리고 비자와 마스터카드, 카드의 기득권사도 들어와 있고 스위프트 시스템도 들어와 있고 미국의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이런 굉장히 그 국제기구 중에 굉장히 우두머리 세력에 있는 관리자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단 하나의 블록체인이 꽂아져 있어요. 그게 리플 네트워크예요. 앞으로 리플이 주도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도매용 CBDC, 기관용 CBDC의 이동에서는 네. XRP가 브릿지 통화로 쓰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ISO 2002에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인과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플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 그 금융망을 다 지배하느냐? 그거는 노입니다. 도매용, 제가 말씀드린 기관용 결제에서 XRP가 쓰이는 것이지 소매용, 개인들의 결제 CBDC에서는 스텔라 루멘이 쓰일 것이고요. 은행 내부망, 레포라고 하는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가 있어요. 은행끼리 돈을 빌려줄 때 기간을 일정 정해놓고 채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 또한 JP모건의 그 JPM 코인이라고 있어요. 오닉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리브랜딩에 대해서 이름이 키네시스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역별로 공존하는 것이지 뭐 리플과 JPM 코인이 경쟁 관계다,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경쟁 관계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씩 그들이 은행망에선 그렇게 가져가고 또 기업용 블록체인 3대장 또 따로 있어요. 이더리움 기업연합, 하이퍼 레저 재단, R3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최대 컨소시엄 얘네들이 기업망에 들어오면서 이제 기업 간의 결제, 비즈니스 결제에서도 그런 블록체인이 탑재됩니다. 근데 이제 국경 간 송금의 CBDC의 결제, 도매용 결제에서는 가장 큰 파이거든요. 리플이 쓰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그 금융 시스템 전반적인 그 큰 변화들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현재 큰 변화,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정보화 사회에서 가치를 맞습니다. 이동시키는 사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책에서 또 중요하게 다뤄주신 게 이제 앞으로의 큰 변화를 블록체인과 AI가 이끌 것이다. 네. 예, 그 기반에 이제 활용되는 도구로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 쭉 설명해 주셨던 네. 그런 그 가상화폐들이 벌써 이미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 주셨는데요. 그 스테이블 코인, 유틸리티 코인, CBDC 이런 것 자체도 좀 아직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네네. 간략하게 좀 알아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네.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법정 통화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통화를 쓰고 있죠. 뭐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고 있고 미국은 달러를 쓰고 있듯이 뭐 국제적으로 뭐 5대 기축 통화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종이화폐가 쓰이고 있는데 네. 국제통화기금 그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라는 사람이 이제 슬슬 CBDC의 세상, 현금을 대체하는 세상이 온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화폐의 개념, 분권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이돈만 있었다면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1달러로 패깅된 하나의 그런 가치로 딱 고정된 코인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가 또 쓰일 것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화폐, 디지털 화폐. CBDC. 네, 그게 바로 센트럴 뱅킹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업체에서 발행하는 1달러로 패깅된 그런 화폐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그런 화폐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좀 왕성하게 활용이 될 것이고 조금 더 가서는 CBDC의 세상이 오겠죠. 결국에는 암호화폐로도 모든 게 결제되는 세상이 저는 2030년 안에는 반드시 도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코인은 어떤 의미인가요? 유틸리티는 말 그대로 이제 쓰임, 활용성이잖아요. 즉 어떤 망을 통해서 그 망에서 중간 브릿지 통화로 활용이 되느냐 그런 부분이 이제 유틸리티 코인인데 XRP가 바로 유틸리티 코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도래할 리플의 거대한 수요가 빅뱅을 일으킬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세계 각국의 CBDC 개발 파트너로도 리플이 공식 멤버로 선정이 되고 있고 또 전 세계 결제 파이프라인 스위프트 아까 말씀하신 그 국제 표준 ISO 2002에 리플이 등록 관리 그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런 국제 어떤 결제 시스템에서 리플이 특히 도매 사이드에서 네, 리플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가상화폐가 될 것이라는 점이고요. 그 CBDC가 도입이 됐을 때 과연 또 어떤 큰 변화가 생길지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리플사 같은 경우는 CBDC 플랫폼을 필두로 해서 지금 국가 단위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든요. 네. 공식적으로는 20개가 넘어가지만 대회비로서 한 10개국 정도가 지금 오픈이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로서는 뭐 홍콩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부탄, 뭐 몬테네그로 그리고 뭐 조지아 국립은행, 뭐 콜롬비아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베일에 감싸져 있던 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플사는 지금 CBDC 플랫폼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본인들의 기술력을 국가 단위로 전파를 하면서 그 국경 간 결제를 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를 깔아가고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아우르는 송금 업체 회사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 한패스라든지 와이어 베일리, 센트비와 같은 송금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필두로 한 탑3 송금 회사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웨스턴 유니온, 두 번째가 머니그램, 세 번째가 리아 머니 트랜스퍼인데 이런 송금 업체들이 모두 다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리플사를 통해서 CBDC 플랫폼으로서 국가에서 CBDC를 파일럿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고 송금 회사와 리플사가 손을 잡으면서 결국에는 가치의 인터넷을 하기 위해 리플사의 슬로건이 가치의 인터넷이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 조금씩 발자취를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스위프트 전 세계 결제 파이프라인인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한계점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한계점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스위프트의 현재 한계점이 네.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중간중간에 뭐 수수료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 뭐 중개은행, 환전은행, 수취은행 이런 수수료가 많이 들고 시차가 또 많이 차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실 은행이 굉장히 그 워킹 타임이 짧잖아요. 뭐 9시부터 열어서 뭐 3시 반, 4시면 문이 닫아버리는데 국제 송금을 하기 위해는 또 시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있고 또 주말에는 쉬고 그렇죠? 주말에 쉬고 각국의 시차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오차율이 5에서 6% 정도는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차율이 100건을 보내면 한 5-6건 정도는 잘못 보내진다라고 해요. 이런 스위프트의 지금 현재 1.0 체제가 굉장히 한계점이 명확하기에 이제 그 국제 기구들, 뭐 스위프트, 국제통화기금, 월드뱅크, 국제결제은행 이런 국제 기구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 가치의 망을 바꾸자, 블록체인을 넣자 이런 식으로 리플렛을 쓰기 위해 조금씩 그 표준을 넣기 위해 마이그레이션 하는 단계고 그 공존의 시기,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새로운 표준이 전 세계를 포용하고 공존하는 시기가 올해네요. 이제 올해 2025년 네. 11월 22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리플에 굉장히 중요한 타임라인 2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방금 언급드렸던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기 올해 11월 22일이고 두 번째는 이번 1분기거든요. 올해 3월 10일을 기준으로 연준에서 이 표준을 아예 채택을 합니다. 연준에서 작년 7월을 기준으로 Fed Now라는 서비스를 출시했거든요. Fed Now라는 건
연준에서 고안한 새로운 지급 결제 시스템이에요. 새롭게 우리 연준도 과거서부터 준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페이먼트 저널리를 하기 위해, 페이먼트를 뭔가 임프루먼트, 향상시키기 위해 하나의 여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3월 10일을 기준으로 그 하루를 타임라인으로 잡아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FedNow를 완전히 채택한다.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완전히 준수한다. 근데 실제로 그 FedNow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업체를 보고, 그리고 그 FedNow 서비스와 함께 가는 신속결제위원회, 연준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청산소,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하는데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리플을 인용하면서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FedNow 서비스의 방금 언급드린 서비스 업체를 보면 ACI 월드와이드, ECS 핀, 피나스트라, 볼란테 테크놀로지, 테메노스 이런 금융 서비스 금융을 위한 소프트웨어 회사, 결제 회사, 최적화 회사, FedNow 서비스와 붙어있는 이런 친구들을 보면 모두 다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페드에서 어쨌든 IS 2001을 채택한다. 그 말은 즉슨 리플 네트워크를 채택한다라고 저는 인과관계를 보고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결국에 2030년까지 CBDC가 도입이 되고 또 이 스위프트가 새로운 국제 표준인 ISO 2002를 통해서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계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뭔가를 우리가 외화로 송금을 할 때 시간적인 거나 수수료적인 것도 있지만 외화 반출 때문에 사실 많은 규모를 송금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법적으로도 그런 송금할 수 있는 규모도 지금 좀 제한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게 이제 CBDC나 스위프트가 활성화됐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실 그렇게 큰 변화라고는 못 느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국제 송금을 할 때 그 스위프트망 자체의 그 국경 간 결제는 은행들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렇게 외화 송금을 할 때 큰 금액을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우린 그냥 어디 가서 카드 결제하고 누구 계좌이체 보내주고 이런 거는 금방금방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실시간으로 느끼는 어떤 진짜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기는 것보다는 은행, 금융권들에서 많이 그렇게 좀 느끼겠죠. 블록체인을 탑재하면서 굉장히 그 송금 수수료가 적게 들고 무엇보다도 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리플 페이먼트의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네. 실제로 각국 200여 국가가 넘게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낼 때 그 은행끼리 서로 신뢰를 하기 위해 우리나라 은행은 달러를 어느 정도 묻어놔야 되고 미국은 또 원화를 어느 정도 묻어놔야 돼요. 그러야지만 서로의 그런 신뢰가 바탕이 돼서 돈이 이동되고 그들끼리 지급 청산 시스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상을 해서 우리가 이번 분기에는 이렇게 토탈 해보니까 우리가 200불 빚졌네, 200불 줄게 이런 식으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지급 청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 각국의 은행에서 그 해당 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묻어놔야 돼요, 돈을. 근데 지금 현재 통화가 전 세계로만 봐도 150개가 넘어가거든요. 통화의 종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달러 묻어놔야 되고, 위안화 묻어놔야 되고, 루브라 묻어놔야 되고, 루피 묻어놔야 되는 돈이 2경에서 3경원에 이뤄요. 지금 이미. 근데 그런 유동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끔 아예 하나로 통일시켜버리면, 정말 리플렛을 통해 XRP로만 돈을 왔다 갔다 해버리면 2경에서 3경은 잠자고 있던 돈을 그 은행의 메인 프로핏 모델이죠. 예대 마진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블록체인에 들어온다? 처음에는 반감할 수 있죠. 뭔가 가격 변동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죠. 그리고 유동성 문제를 해칠 수 있는 그 솔루션이 완전히 이제 타파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 시기가 온다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또 어떤 것이 논몰이 되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어쨌든 분명히 또 변화가 생길 것이고 이런 흐름이 생김으로 인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또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정말 궁금해집니다. 당장 2025년에는 지금 아까 중요한 그 타임라인 2가지 리플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책에는 또 일본의 모든 은행이 리플을 사용할 것이라고 SBI 그룹 회장 기타오 요시타카가 말했다라는 내용을 지금 넣어주셨는데 2025년 일본에서 일본 엑스포가 4월에서 10월까지 개최가 되고 이와 관련해서 리플의 동향 주목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일본의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리고요. 여러 개의 NFT가 발행되는데 그 NFT 자체를 XRP 레저의 생태계
XLS2N이라고 하는 메인넷이 있어요. 그 메인넷 위에서 NFT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유틸리티가 굉장히 좀 재조명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고, 사실 일본의 80%의 은행이 이미 리플사와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로 리플과 SBI라고 하는 일본의 대형 금권이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6대4의 비율, SBI 6, 리플사 4, 이 지분으로서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SBI 리플 아시아죠. 지금 현재 SBI 그룹은 SBI 리밋과 벤처 캐피탈 트레이더와 같은 여러 가지 송금 솔루션 업체들로서 지금 현재 동남아 지역에 계속 리플 페이먼트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BIS라고 하는 국제결제은행에 하나의 공식 문서가 있거든요. 2023년 또 이제 중반부에 나왔는데, 국경 간 결제를 하기 위해 상호 운용성을 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예요. 거기 안에는 일본의 은행 연합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Japanese Banker Association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사회 명단을 보면 미쯔비시, 미즈호, 스미토모 미쯔이, SBI, 이 일본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일본 금권 세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BIS의 문서 역시 각국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은행 연합회, 송금 업체 회사, 중앙은행들, 그들을 위시한 어떤 결제 플랫폼이 다 들어와 있고 단 하나의 암호화폐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리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XRP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있었고, 리플에 대한 가치 투자를 더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앞으로 그럼 리플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금융권과 어떤 합작 법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이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알고 계시죠? 미국의 금권 이제 세력이라고 보고 있고, 네. 월가의 대표 이제 금융사인데 이미 리플과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그리고 2019년서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라고 하는 DLT 기술이거든요. 이미 리플 기술을 인용한 특허까지 가지고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뒷배를 봤을 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투자사가 있고, 또 굉장히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과 연결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리플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 관계에 있고, 또 페드나우 서비스의 참여 업체로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슬슬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은행들도 이 페드나우 서비스 3월 10일을 기준으로 XRP를 쓰는 시대가 점점 다가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을 굉장히 배척하고 있어요. 지금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죠. 본인은 비트코인 3만 원에 줘도 안 산다라고 지금 언론에선 나오고 있지만, 워렌 버핏은 2019년서부터 브라질의 최대 핀테크 은행 누뱅크라는 곳에 투자를 해요. 누뱅크는 또 리플렛의 회원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워렌 버핏이라는 인물이 비트코인, 리플에 대해 모를 사람이 아닐 텐데, 그가 과거서부터 이렇게 투자를 진행했다라는 것은 리플을 반드시 알 수밖에 없고, 이미 수면 위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것은 워렌 버핏이라는 그런 인물이, 유대계 인물이 리플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후에 어느 순간에는 좀 태세 전환을 하면서 네. 리플에 대해서 혹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맞습니다. 시각이 변화하는 그 시점을 드러내는 순간이 올 수 있다. 기술주 같은 경우도 투자 안 한다 했다가 결국에는 많은 투자를 해서 애플 같은 경우도 굉장한 또 수익을 남기기도 하고 했고요. 네, 그런 어떤 맞습니다. 유연성이 사실은 또 워런 버핏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변화들이 어느 순간에 수면 위로 올라올 뿐이지, 지금 이미 워런 버핏도 이런 직간접적으로 네. 이미 연관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한 관심이나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네. 라고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거대한 수요, 이런 관계들, 접점들이 결국에는 리플의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플은 또 리또속이라는 밈으로 유명한 네, 맞습니다. 그런 또 코인이지 않겠습니까? 왜 리또속이라는 말이 나온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올해 리플이 부활을 하게 되면서 시가총액 3위까지 탈환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네네네. 네. 리또속이라는 말을 정말 저도 많이 들었죠. 정말 많이 듣고, 타임 레버리지 조롱도 많이 당하고요. 너가 하는 말 다 안 믿긴다. 선동하는 것 같다. 너가 리플을 사람들 사게 해서 너가 수익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저도 욕도 많이 먹었는데, 이제 리또속이라는 그런 약칭은 이제 리플의 또 속냐 이런
이제 한국의 밈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리또 쏜, 리플이 또 쏜다 라고 바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이미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고 예. 이제부터는 리플이 진가를 발휘할 때가 오고 있고 지금도 저는 지금 현재 약 3,000원 중반대 초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리또속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약 4년 동안의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리플을 2020년 말에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증권성 심의에 휘말리게끔 갑자기 가격을 눌러버립니다. 4년 동안 가격이 계속 하방 압력이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현재 차트적 패턴을 봤을 때 2017년, 2018년에 그 엄청난 상승이 있었던 패턴을 다시 한번 뭔가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약 280일 기준으로 600배가 올랐어요. 물론 뭐 이번에도 1년 안에 600배가 무조건 오를 것이다 이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왜냐면 지금까지 그만큼 삼각 수렴으로써 많은 에너지를 응축했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는 리플 많이 올랐다, 뭐 원래 800원 정도 했는데 3,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리또속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노라고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눌러왔던 거를 이제 조금 키 맞추게 했구나, 이제 우리는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 시즌, 정말 4번째 반감기 사이클을 기다리는 시즌인데 다시 이더리움이 폭발하는 시기에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이죠. 거기 당연히 리플도 들어가겠죠. XRP 또한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시총 3위가 됐어요. 시총 3위까지 탈환을 했다는 것은 결국에 한마디로 좀 의미를 찾아보자면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2018년도를 기준으로 XRP가 시가총액 1위를 갔던 적도 있거든요. 네. 잠깐이긴 하지만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을 기준으로 예. 이더리움의 자리를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1분기 말고 4분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타임라인을 길게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리플과 비트코인이 자리 싸움을 하게 되는 시기 저는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충분히 위협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공을 갖고 있는 리플이라고 보셨는데요. 최근에 그 3,000원 선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졌지만 결국에 새 첫 거래일을 지나면서 돌파가 나왔고요. 상승이 일어나면서 지금 리플 많이 올랐다, 이런 기사가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5년 리플의 가격 전망을 보시면 5달러, 6달러, 최대 20달러 전망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 이게 또 중요한 변수일 텐데 이 분쟁 결과가 리플 가격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올해 2025년 리플의 가격 어느 선까지 목표에서 올라갈 수 있다고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 가격적인 전망을 하는 것은 항상 인터뷰를 갈 때마다 굉장히 네. 조심스러워지고 이제 되게 겸손해지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소신껏 발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아직까지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 다다음 주 1월 15일을 기준으로, 그래도 게리 겐슬러가 일단 사임은 한다. 1월 20일에 그쵸? 1월 20일 사임은 하죠. 예. 근데 1월 15일에 네. SEC에서 우리 항소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타임라인이 하나 있거든요. 차기 수장 한테 넘기겠죠? 스탠스로 네, 가지 않을까요? 스탠스로 넘기겠죠. 예.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1월 15일에는 네. 한 달 정도는 연장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연장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 1월 20일을 기준으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폴 애킨스가 들어온다. 친암호화폐주의자 성향이고, 그 이외에도 뭐 마크 우에다라든지 헤스터 피어스라는 굉장히 친암호화폐 SEC 3인방들이 이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암호화폐 규제를 딱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취한 그런 위원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안쪽으로는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이 좀 끝날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 이제 XRP에 대한 현물 ETF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뭐 카나리 캐피탈, 비트와이즈, 21 쉐어즈, 뭐 위즈덤 트리 등등 지금 신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신청자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신청을 해줘야지만 SEC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 끌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승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것은 법적 공방의 마무리,
그리고 XRP 현물 ETF의 블랙록의 신청 반드시 들어와줘야 되고, 이제 미국에서 암호화폐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고 하는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법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름이 FIT 21 법안이거든요. 그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SEC의 권한이 굉장히 축소되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쪽으로 굉장히 그 권위가 마이그레이션 되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서 XRP에 대해 큰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보고, 일단 올해 1분기의 가격 제가 생각하는 선은 최소 5달러, 우리나라 돈은 약 7,000원 정도죠. 5달러에서 조금 더 간다면 10달러 정도, 5에서 10달러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 저는 그리고 올해 4분기 아까 이제 스위프트의 공존의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20달러에서 3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만원에서 4만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것 또한 오히려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라고 말할 정도로,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4분기에 정해진 미래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 내에 어떤 고점 형성 이후에 좀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이후에 다시 한번 그 고점을 넘기는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가격대까지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서 비트코인 해킹까지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 가상자산의 지위를 양자 컴퓨터가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슈는 이제 올해가 4번째 반감기 사이클인데, 전 사이클에서도 나왔던 하나의 퍼드 뉴스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뭔가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언론일 수 있죠. 기사일 수 있는데,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기사가 구글에서 만든 하나의 윌로우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고, 암호화폐,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암호를 해독해버릴 수 있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양자 컴퓨터가 암호화폐 무력화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서로 위협을 해서 경쟁하기보다는 공존하는 것에 저는 조금 더 의미를 둬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구글에서 만든 윌로우 양자 컴퓨터, 우리가 리플사의 초기 투자자를 보면 구글 벤처스가 굉장히 초기부터 리플사에 투자했거든요. 과연 그들이 선점하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 생태계를, 지금 뭐 리플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실내로 리플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미 미국 정부를 통해서,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뭐 ETF 상품을 통해서 블랙록 피델리티를 필두로 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모아가고 있죠. 블랙록 기준으로 55만 개 넘게 모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기준으로 45만 개를 모았는데 뿌리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소유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뒷배가 월가의 대주주들이 모두 다 섭렵해 있거든요. 블랙록을 필두로 한 그런 유대계 자본,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그런 뭐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이제 현물 ETF는 당연한 거고, 그 이외에도 뭐 라이어 플랫폼, 마라홀딩스, 헛에잇이라든지 클린스파크라든지 코어 사이언티픽, 이런 채굴 업체들, 미국을 필두로 한 엄청난 대형 채굴 업체들도 뒷배를 보면 똑같아요.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모건 스탠리, 이런 유대계 자본이 지금 미국 정부를 필두로 해서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들이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장악한 이 생태계를 무너뜨릴까요? 저는 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양자 컴퓨터를 통해 비트코인의 보안이나 안정성 측면을 강화할 수는 있어도 위협시키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향한 국가 간의 어떤 확보 경쟁, 이런 것들도 사실 올해의 주요 화두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수요들, 그리고 이런 생태계들로 인해서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그래도 가장 큰 어떤 리스크는 해킹의 위험이기는 하죠. 뭐, 해킹 당한 분 뵌 적 있거든요. 네. 보유하신 비트코인 중에 해킹 당하셔서 잃어버리신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어디 거래소에 보관하고 계셨죠? 정확하게는 모르시나요? 예, 모르겠지만 뭐 갑자기 없어졌다. 개인 그러니까 지갑일 지갑에 수도 있고. 암호를 해킹 당하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 그런 경우가 사실 거의 흔합니다. 네. 그 암호에서 더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어떤 그런
그 공부가 됐다고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코인이 좀 맞습니다. 많으시다 보니까 그래요? 그 정도 해킹 당한 거는 그냥 이제 어떤 리스크 음. 수당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뭐 그런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뭐 거래소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거에서 해킹 사태는 뭐 아직까지는 없죠. 네,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뭐 코인 투자자 분들 중에 코린이라고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네. 웬만하면 이제 국내 거래소에 5대 거래소 있잖아요. 뭐 업비트, 빗썸 여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래소고 그 이외에 뭐 코인원이라든지 뭐 코빗, 뭐 고팍스 이런 그 거래소들이 VASP라고 해요. 바스프라고 하는데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 라이선스는 국제적으로 나오는 라이선스고 그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그런 가이드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 어떤 금감원 다 이제 승인을 받은 그런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국내 5대 거래소 그 중에서도 이제 거래량이 많은 업비트, 빗썸 정도 그리고 이제 또 언급을 드리는 건 세계 최대 거래소죠. 바이낸스 요 정도를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 투자가 인생의 혁명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앞으로 전 세계를 바꿀 혁명은 블록체인과 AI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블록체인의 심장은 리플이다 이렇게 책에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이 리플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리플이 가진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뭘까요? 일단 XRP 리플에 가진 강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가치의 인터넷을 할 때, 송금을 할 때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약점이라고 보기에는 중앙화된 코인이다 보니까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덤핑을 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되는데 실제로 스위프트망을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스위프트망의 시장 규모가 1일 거래량 기준으로는 5조 달러가 넘어가고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56조 달러 한화로 했을 때 20경 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에 대한 토큰화, STO라고 하죠. Security Token Offering.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6대 그런 은행들이 계속 이제 STO에 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토큰화 시장까지 와버리게 됐을 때 2030년 기준 그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가 더더욱 세분화돼서 커질 것이다. 300조 달러까지 갈 것이다 보는데 리플의 공급량 1000억 개가 이 스위프트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현저히 부족한 수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언급드린 리플의 그런 개발진, 데이비드 슈워츠와 같은 CTO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리플에 대한 하위 단위죠. 100만 분의 1로 쪼개지게끔 설계해 놓은 것이고 지금까지 한번 우리가 산업혁명에 대한 변천사를 봤을 때 과거에 뭐 증기기관의 혁명, 1차 산업혁명 그리고 전구가 이제 에디슨으로부터 태어나면서 공장이 설립이 됐고 자동차가 이제 갑자기 만들어지고 석유가 떠올라지고 이러면서 시대가 변해왔잖아요. 그러면서 3차 산업혁명으로는 인터넷 혁명이 있었고 3.5차로는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타를 통해서 엄청난 정보를 어디서 전쟁이 나면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런 식의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는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가치를 돈을 옮길 수 있는 시대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고 그 중에서 떠오르는 두 가지의 섹터가 바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백악관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과 AI 산업을 왕성하게 키우겠다. 크립토 차르 부서를 만들었죠. 지금 현재 페이팔의 마피아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sak스가 거기에 지명이 돼가지고 현재 이제 2기 행정부가 오게 되면 정부 효율 부서, 일론 머스크와 비벤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그런 정부 효율 부서가 일어날 게 정부 효율 부서가 출범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방금 언급드렸던 그런 크립토 차르 부서도 생성이 될 텐데 슬슬 그런 고위급 임원들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이제 슬슬 가치에 대한 돈의 이동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그런 국제 기구들도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 XRP가 더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주식과 부동산보다는 더더욱 매력적인 자산 클래스가 될 것이다. 하나의 화폐, 브릿지 통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좀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예, 그렇죠. 우리나라도 네. 뱅크 오브 코리아 중앙은행 있잖아요. 지금 현재 BIS와 함께 프로젝트 아고라라고 해서 네. 이제 국경 간 결제를 위해서 토큰화된 플랫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프로젝트 아고라라는 프로젝트고 작년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금융기관 전 세계적으로 41개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그 안에는 뭐 JP모건과 같은 미국의 금융 세력도 있고요.
세계 5대 기축통화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한국 이렇게 7개의 국가가 함께 프로젝트 아고라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슬슬 CBDC에 대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준비하고 있고 이제 아마 이번 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농협의 하나로마트 그리고 이제 일부 편의점 그런 어떤 소매 업체에서 CBDC 실제로 상용화할 수 있게끔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먼 미래는 아니고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스위프트 그 구조와 연관되어 있는 국가이자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미국도 CBDC를 발행할까요? 물론입니다. 발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현재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는 CBDC를 안 쓸 거다 뭐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도 나오잖아요. 저는 100% 말바꾸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서부터 2014년, 15년서부터 연준에서 결제에 대한 완전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블록체인을 탑재할 준비 그리고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과거 연준의 기조 연설을 한번 보게 되면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생태계로 가고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누가 했냐? 마이클 바라고 하는 연준의 부의장이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냐면 리플의 전 고문 출신입니다. 그 정도로 리플과 연준의 유착 관계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영국, 디지털 파운드 재단,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전 세계 5대 기축통화국들이 CBD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안 한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세계 경제 포럼 이제 곧 하겠죠. 다보스 포럼. 거기서도 지금 새로운 의제가 CBDC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결제에 대한 세상, 디지털 세상을 받아들이자 IMF, BIS에서도 이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결제 시대 CBDC가 현금을 대체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로 가는 과정의 하나의 자본일 뿐이지 트럼프 행정부가 쓰지 않는다라고 해서 CBDC를 배척한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받아들일 것이고 SAB 121이라고 하는 회계 지침을 폐지시켜버릴 것이고 아까 언급드렸던 FIT 21 법안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법안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이 법안들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디지털 생태계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들여서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머니께서도 리플에다가 2023년 5월 매달 1일 10만 원씩 네, 2025년 연말까지 맞습니다. 적금을 넣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능한 방법일까요?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지금 어머니의 그 리플 적금 사실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투자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 인생을 60년 살면서 올해가 이제 어머니 환갑이신데 60년 일평생을 살면서 주식에도 투자해 본 적이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아들이 공부해서 엄마 이거 한 달에 10만 원씩만 한번 사보자. 이거 진짜 내가 공부했는데 난 이 가치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고 아들 믿고 한번 사보자. 내가 사줄게 해서 이제 여기 나왔던 2023년 5월서부터 10만 원씩 지금 계속 사왔거든요. 지금 어머니의 수익률이 약 400% 정도 되시고 왜냐면 이제 앵커님도 그 정도 되시니까 그 정도 되고 어머니가 이제 막 아침에 저를 막 깨워요. 훈아 이거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매달 10만 원씩 사기로 했는데 오히려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면서 더 사야 된다. 그래서 엄마 욕심 부리지 마세요. 어머님 급발진 하실 만하죠. 충분히 이런 어머니. 수익률이 나오다니 하시면서 그렇죠. 어머니는 왜 뭐 10만 원만 사라고 그쵸, 했냐 그쵸, 아들아. 그쵸. 그런 식이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러시는데 일단 예. 2025년까지는 또 리플에 대해 적금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고 네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다 해도 제가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아직 XRP는 이제 막 키 맞추기 한 것뿐이지 아직까지 그 알트 시즌이 도래하진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꾸준하게 저는 하루에 30개씩 모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냥 꾸준하게 그렇게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죠. 분할 매수 해주시면 아마 좋은 수익률을 만끽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리는데 XRP 1만 개는 그냥 무조건 2030년까지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 구독자님들에게. 2030년까지요? 네, 2030년까지. 1만 개. 1만 개. 꼭 그 네. 수량은 그냥 좀 길게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뭐 제가 오늘 언급드렸던 뭐 세계 제2의 준비통화, 세계 기축통화 이렇게 정말 되면 XRP의 가격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 정도는 우리가 한번 1만 개 정도는 한번 이렇게 시험해보면 어떻겠냐, 도전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나가면 그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쵸. 네.
네, 항상 우리가 지나고 나서 좀 후회하게 되는 그런 투자의 기회들이 있는데 과연 XRP가 그러한 큰 거대한 투자 기회를 담고 있는 자산인가에 대해서 2025년 연초에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족들끼리 스터디해 보시고 좋습니다. 네. 채널 공부하고 찾아가서 투자하시고. 공부하고 네, 해보는 거 꼭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훈 작가님은 가상자산 등에 대한 자산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갖고 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좀 많이 넣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작가님은 이런 모든 것들 가치를 좀 판단을 하시고 어느 정도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고 특히 리플에 대한 투자 방법 아까 1만 개 2030년까지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실지 네.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물론입니다. 네. 네. 저도 일단 뭐 암호화폐를 이제 투자를 좀 진심으로 하고 있고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1대1로 구독자님들을 만났을 때 사실 가장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가 비트코인이고요. 30%가 이더리움이고 나머지는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가져가는 게 사실 이상적이다.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 가상자산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서 어느 정도신가요? 저는 네. 가상자산 100%입니다. 저는 뭐 주식도 네, 아예 역시 없고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다 이렇게 부동산도 하십니다. 없고 네, 주식 저는 없고 부동산 없고 네. 네, 오직 오직 가상자산인데 그래서 일단 그 포트폴리오를 항상 네. 그렇게 뭔가 정답지의 구성 그게 맞지만 저는 이제 XRP에 대해 좀 더 확신을 하고 있고 좀 더 믿는 부분도 있고 많은 에비던스 자료를 좀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네. 좀 주객이 전도됐죠. 포트폴리오 50%가 좀 오히려 리플, XRP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리플과 형제지간인 스텔라 루멘 아까 이제 도매용이라면 소매용을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텔라 루멘을 필두로 한 그 ISO 2002와 준수하는 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뭐 에이다라든지 헤데라, 뭐 알고랜드 이런 코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코인들에 조금씩 이제 발을 넓혀놓고 그 이외에 당연히 저도 비트코인도 있고 뭐 이더리움도 있고 솔라나도 당연히 저도 있고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단순한 밈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있고요. 이런 코인들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은 비메이저이지만 모아가는 게 이제 첫 번째가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 CBDC의 세상 간다라는 것 자체가 통제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네. 개인 입장에서는 되게 싫어요. 싫고 막 내가 돈 쓰는 거 다 국가에서 추적이 가능해져 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갈수록 인간의 어떤 익명성, 프라이버시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가 올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코인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뭐 그레이스켈의 포트폴리오도 있고 기관의 채택이 끝난 코인인데 ZEC라고 해서 지켓이라는 코인도 꼭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장소 섹터의 대장격이 하나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AI 시대가 오다 보니까 정보가 정말 물 쏟아지듯이 쏟아지죠. 지금까지의 클라우드 방식으로의 정보 저장으로는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엄청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지금 많은 데이터 센터가 또 지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필요한 저장소 섹터의 선두주자 IPFS라고 하는 그 행성간 파일 시스템의 대표주자거든요. 그 프로토콜 랩스에서 만든 FIL, 파일 코인도 한번 실제로 공부하셔가지고 천천히 모아가시면 어떨까? 뭐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XRP는 매일매일 그냥 가격 상관없이 30개씩 분할 매수로 꾸준히 그냥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만의 목표 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30개씩 그냥 감정 없이 모아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표 수량은 10,000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네, 10,000개 넘어가죠. 네, 10,000개는 넘어갑니다. 그건 비밀로 해둘게요. 그거는 다음에 이거는 다음에 언젠가 다음에, 기회가 네. 됐을 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지나가면 다시 없을 또 코인 강세장이 또 왔고요. 뭐 물론 또 사이클을 따라서 약세장 갔다가 또 다시 강세장이 옵니다. 근데 경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이클에 올라탈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는 반드시 조금이라도 좀 투자해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코인 강세장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은 올해 1분기에는 좀 좋은 강세장이 나올 거라 보고요. 네. 2, 3분기는 조금 조정과 대공황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고 있어요. 아까 이제 워렌 버핏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드릴까 했는데 아마 앵커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애플의 주식 절반을 더 내버렸죠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워렌 버핏은 과거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현금 보증액을 엄청나게 늘려서 시장이 붕괴했을 때 싸게 사들였고요.
2000년대 초반에 그 닷컴 버블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현금을 엄청나게 쌓아놓은 다음에 버블 터지니까 엄청 싸게 사들였어요. 머지않은 시점 워렌 버핏의 움직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네. 아마 경기 침체가 올해 굉장히 크게 2008년을 뛰어넘는 대공황이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은 올해 1분기와 올해 4분기 이 두 시점을 잘 눈여겨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좀 잘 모아가시고 익절도 잘 하시면서 좋은 투자의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을 들여서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하는 그런 투자를 추구하고 있는 문창훈 작가님과 오늘 리플 빅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